아, 화면은 여길 보네. 화면이요? 응. 안 보셔도 돼요. 아, 맞다. 네, 그냥 저랑 배우를 이야기하는 보면 거고, 되는구나. 그냥 저랑 이야기하는 거를 응. 다른 분들은 이제 관찰하시는 거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달다. 자연스럽게 하지 뭐. 아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방송 나오신다고 옷을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작은 소확행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부끄러운데, 이 얘기도 내가 좀 이따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 써본 적이 별로 없고, 내가 심지어는 호텔 룸 서비스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전에 시켜봤어. 아니, 그렇게 막 돈 되게 안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지만, 나 차도 모닝 타거든. 아, 모닝? 네. 경차. 그 한 대예요? 모닝이랑 QM3. 동네에서는 모닝 타고 다니고, QM3 네. 그 작은 그것도 SUV. 작은 SUV. 네, 네. 아니, 얘도 많은데? 내 차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얘 많으면 거의 다 카니발을 지금 중고로 하나 살까 생각 중. 그것도 중고로? 네, 네. 왜 새 차 사시지 이번에 잘 나왔던데, 새 차. 새 차 사면 저기 네. 전기차 하면 감가상각 될까봐. 아, 지독하다. 감가상각까지. 아니, 피터 케이님이 나보고 독하다고 한 게 그 뭐지 잠실에서 피터 케이님 사무실 갈 때 네. 경차 타고 갔는데 왜 경차 타고 오냐고 하니까 맞아. 내가 주차비 50불 주차비. 하는다. 그래서 뭐 별로 그러니까 이게 돈 쓰고 막 이러는데 재주도 없고 막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하다. 있지는 않고. 형님 저기 배웅 나갔잖아요. 마중 나갔잖아요. 마중 나갔는데 너무 옷이 새 옷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처음 입은 거야. 근데 사실 딱 브랜드 보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는 DI 동일. 예, 브랜드여가지고 DI 동일이 3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집에 막 신발이고 뭐가 엄청 많은데 이것도 30% 세일해서 산 거야. 아, 그래요? 그럼 평소에는 옷도 잘 안 사세요? 아니,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인사는 그래 드려야지. 근데 찍고 있으면 인사했잖아요. 뭐 인사하신다 해서 뭐 시청자 인사 안 해요?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하는. 자, 우리 예의 바른 투자자. 그러면 존댓말 해야 되잖아요, 방송은. 이제부터 존댓말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보다 이제 5살 형님이시라 제가 이제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한 지 한 20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20분 만에 이제 존칭을 하면서 이제 존칭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 몰랐어요, 지금.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송이 재밌죠. 맞아요. 아니 그 팟캐스트도 그렇게 재미나게 하시잖아요. 팟캐스트는 여러 명이서 진짜 대화하듯이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없잖아요. 네. 또 말 놓을 뻔했어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근데 유튜브는 또 우리가 또 별로 안 해봤거든. 계속 말 놓네요.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 놓는 게 자연스러운. 오늘 2번째 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대호 기자님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별 말씀을요. 하여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옛날에 어떤 인연이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선진짱이라는 분, 뭐 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일단은 필명에서도 왜 선진짱일까? 저도 예전에 잠깐 선진에 투자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액이지만. 거기는 옛날에 저 한국투자밸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었고. 그래서, 진짜 선진 주식으로 짱 먹어서요. 선진짱이신가? 근데 그 뜻은 아니라면서요. 제가 처음에 방송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팟캐스트로 처음 찍은 게 이제 준호버시라는 팟캐스트예요. 네네네. 주식 너 제대로 벗겨보자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식 유튜브가 많이 없었고 주식 팟캐스트가 몇 개 나왔었는데 그때 그거 하게 되면서 그 닉네임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첫째 이름이 선진이거든요. 선진이가 짱이다 그래서 선진짱. 그거를 별 뜻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 크림포크 하는 하림 계열 선진 거기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선진으로 한 몇 배는 드셨겠구나 막 이런 느낌? 선진 투자는 했었어요. 그래요? 했었는데 근데 뭐 좀 많이 수익은 못 내고 하여튼 했었고 그것도 또 저희 스터디 동료가 또 말씀을 해주셔갖고 수익을 잘 내고 나왔어요. 거기도 이제 가치주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도. 그쵸. 그것도 한트밸류에서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들어갔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트밸류에서 털고 나가야 주식이 오른다는 또 주식계의 속설을 그대로 증명하는. 올해 초였나요? 작년이었나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죠. 더블 가까이 갔었죠. 맞아요. 10,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에서 거의 18,000원, 20,000원 갔었죠.
역시 가치주가 한번 오르면 역시 무섭게 오르는구나. 또 거기서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저희끼리는 저 악성 물량이라고. 어저께 저기 이채원 의장님 바로 이 자리에서 촬영하고 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와이스트릿을 엄청 즐겨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 3%보다 더 잘 보고 있거든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덕담을 또 한마디 드리면 1년 뒤에 3% 능가할 거. 아우, 이제 악플 생기라고 막 지금 안티 생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보는데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게 제가 보니까 저 전에 바로 주식농부님 나오셨잖아요. 박영옥 대표님. 아니 그런 분이 나오고 나서 제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냥 저 생계형 투자자에다가 실력도 별로 안 되고 얼굴 잘생긴 거 빼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무튼 좀 부담스러워요. 그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 그 다음이 형님. 거의 이제 동급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형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를 이제 3%와 동급을 이제 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형님도 머지않아 박영옥 대표님 좀 서로 너무 감사해요. 서로 또 덕담을 너무 나중에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또 만나는 감사합니다. 걸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주식 초등학교 제가 할 때도 라이브 방송에 좀 들어오셨었다면서요. 그게 제가 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5살, 6살, 8살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나서 한 10시 정도부터는 그때부터 공부하고 좀 자유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대호 기자님이랑 남상주성 형님이 새벽 토크 한번 길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2-3시까지 막 하셨죠. 그때도 거의 끝까지 했었고. 그다음 이대호 기자님이 또 일요일 날 또 라이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 와이스트릿은 일요일 밤에 합니다. 그런 때도 제가 시간 되면 꼭 가서 듣고. 그래서 저 이대호 기자님을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기 나올까 말까 진짜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대호 기자님한테 제가 너무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염려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김철강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바람의 숲 김철강 형님이 그분은 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짝사랑이에요. 근데 김철강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김철강 형님 이제 강의를 키움증권에서 하는 강의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대중이랑 소통하는 투자자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대중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키움증권 강연회 끝나고 그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었어요. 근데 일일이 쫓아다닌다는 말이죠. 그렇고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계좌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김철원. 그래서 저도 뭐 1년에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은 강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꼭 계좌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계좌 공개하면은 약간 좀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부담도 되고 또 보는 분들이 또 고지고대로 안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오해는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그래서 오해를 근데 최소한의 그래도 저 같은 좀 듣보잡이 나와서 제가 또 이대호 기자님이랑 진짜 이거 나온 거는 이대호 기자님이랑 우리 그 송동식님이 제의를 해주셔서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김동완 소장님이 제의해줬으면 제가 안 나갔어요. 보고 있나 3%? 막말하는데. 보고 있나 3%?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계좌 공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 허접해서 좀 민폐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앞으로 점이 겹쳐서 요게 이제 그 제야의 고수들 이제 타이틀로 제가 계속 밀고 있는데 릴레이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번 제야의 고수들을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듯이 제가 지목하는 거예요? 와이스트릿 챌린지에서 너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박을 막 주는 거죠. 다음 분 누구 부를까요? 벌써 우리 끝내기도 전에. 이거는 제가 여기 카메라 딱 보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끝 부분에 이거 4부까지 하시나 보통. 저는 듣보잡이니까 한 2부까지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박영옥님은 4부까지 하더라고요. 거의 촬영을 3시간 넘게 하셨어요. 거의 3시간 반 하셨어요. 말씀을 너무 조곤조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 고수 한번 또 이제 소개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다. 네, 가시기 전에. 근데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이분이 나오실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마음속으로 여기는 4대 투자자들이 있어요. 오. 제가 4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4대 천왕. 근데 이 유튜브 세계나 뭐 SNS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4대 투자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4명이다. 이따가 카메라에 대고 이제 지목하시면 돼요. 네. 거기 근데 제가 알고 계신 분은 딱 한 명 있어요. 그 김태석 형님. 안 들어가죠, 김태석 형님. 김태석, 남산주성 김태석. 이거 자산순이 아니고. 정도는 4대 천왕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산순은 아니고, 네. 그 남산주성 형님도 되게 잘하시지만, 네. 제가 이제 교류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산 규모로 랭킹 1, 2, 3 하면 뭐, 주식공부님, 뭐 압구정 교주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온 압구정 교주님, 우리 조문원 대표님, 제가 한번 섭외하려고 지금, 거의 한 1년 반째 거의 막 전화 계속 자주 드리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이대호 기자님이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잘하시네요. 나오시는 분들이 다 초대박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해주시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보면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인간성도 좋고. 별 말씀이죠. 3%보다 더 잘 되겠어요. 점심 샀습니다. 점심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앞부분은 이제 본론 아니고 이제 서론이니까 우리가 이제 편한 토크를 하는 건데 사실 얼굴을 내밀고 뭐 유튜브라든 이런 게 나오신 거는 그때 김철광 형님이 하시는 강의에 잠깐 나오신 걸 좀 봤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출연을 결심하신 계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인데 진짜로 이대호 기자님이랑 송종식 님이 견마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허접한 사람을 나와서 부탁까지 했는데 제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첫 번째 이유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제가 이대호 기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첫 애가 8살이고 이제 둘째가 6살이고 막내가 5살이에요. 근데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첫째의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유치원을 첫째 때 데려갈 때는 제가 무슨 반바지에다 쓰레빠 신고 차를 뭐를 타고 가도 아무런 신경이 안 쓰였는데 첫째를 데리러 가니까 이제 제가 맨날 데리러 가니까 저 아빠는 뭐야? 백수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백수인 줄 알고. 이렇게 되고 제가 차를 또 동네에서 모닝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내가 모닝 물론 학부모님들이 훌륭하셔서 제가 제 차를까지 보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모닝을 타고 가는데 이게 좀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애들이 사회생활이 시작되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놀이터 가서 놀아요. 놀이터 가서 놀면 애들은 여기 놀이터에서 놀고 어머님들은 엄마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여기 놀이터에서 잘 돼 있잖아요. 다 쳐져 있고 의자 다 있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저 백수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사다 드리고 이제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겨놓고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려서 저 백수는 아닙니다. 직업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업 투자자입니다. 전업 그렇게 투자자도 얘기를 직업입니다. 하려고 이제 영상을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대호 기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저 이제 이 유튜브 출연 안 합니다. 저 이제 저 고백합니다. 저 유튜브 출연 안 합니다. 저 이게 마지막입니다. 딴 데 부르지 말라고. 저 안 나갑니다. 딴 데 부르지 말고. 저 3프로나 김작가 TV 이런 데 부르지 말라고. 3프로 TV, 김작가 TV 안 나갑니다. 불러주시지 안 불러주고. 보는 사람들이 뭐야, 쟤. 뭐야, 저 사람. 근데 우리 하여튼간, 선진이 아빠. 동네에서 거의 이제 딱지치기 대장. 애들이랑 요새 딱지치기 하고 있어요. 이제 방학해서 안 하고 있는데. 딱지치기 대장 그냥 선진이 아빠. 백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와이스트릿을. 제가 그냥 보내드리면 돼요. 그냥 링크 전화번호 하나 따서 한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 되니까. 저 백수 아니니까 증거 영상 보여드리겠다. 이거 단톡방에 좀 올려달라고. 학부모 단톡방에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독특한 출연 계기.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날 더워져서 딱지치기 잘 못하신다면서.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이대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4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2주 빨리 계약을 했잖아요. 방학을 했잖아요. 네. 그 6주 동안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네. 이대호 기자님이 불러주셔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와이프 부른데 어떡하지?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큰일 났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벗어나시고 싶으실 때는 이제 여의도에서 부른다, 와이스트릿에서 부른다 하고 오세요. 또 거짓말까지 하고 나가긴 아니 거짓말이야. 와서 뭐 하시면 되죠.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전에는 네. 제가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를 2개를 하고 네. 탐방을 가끔 가고 네. 그다음 주공람을 또 녹음을 네. 했다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4번 정도는 공식으로 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거의 하루 종일 애만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와이프한테도 잘 보여야 될 테니까 네.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오늘 와이스트릿 촬영 겸 육아의 이제 스트레스에서 잠깐 이제 벗어나시는. 네, 좋죠. 저 저 말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 또 투머치 토커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길어. 4부까지 가야죠. 지쳐가지고 지금 끊고 나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 그 선진장 주식 공부방 좀 화이팅 해주십시오. 텔레그램 화이팅. 근데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거의 3만 명. 3만 명. 와 대박. 그냥 거기 제가 그 선진장 주식 공부방이라고 텔레그램 방이 있고 거기에 제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들 다 올려요. 기사, 블로그, 리포트 같은 거 하루 종일 보는 거 다 그대로.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 1년 넘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하시고. 블로그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블로그를 하다가 텔레그램 선진장 주식 공부방이 더 활성화되면서 블로그가 좀 비중이 줄어들고 이쪽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텔레그램에 또 음성 채팅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약간 그 유튜브 라이브 이런 느낌인데 화면 안 나오는 느낌으로. 네네네. 그것도 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거기서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무 마인드 컨트롤만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문 받고 대답하기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너무 또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제가 또 좀 이야기거리 또 준비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 기업 분석 사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가끔 이제 넣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게 되게 종목 얘기하면 좀 민감하기는 한데 또 사례가 또 없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이미 뭐 매도했거나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럼 뭐 물어보시면 뭐 얘기해드리고. 근데 이제 아까 출연 계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놀이터에 계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이렇게 애 친구 어머님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선진장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뭔데 자기가 뭐 투자 뭐 잘한다고 해서 나와서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자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어나셨다고. 네, 그러니까 자산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안 하기로 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산은 제가 이제 요것도 좀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약간 심파 스토리긴 한데 제가 이제 24살부터 저희 집 가장이었어요. 그 가장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셔갖고 24살부터 저희 집 가장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벌이가 안 되니까 학원 가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50km 거리인데 왕복으로 100km 출근했어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서 학원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의정부에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 저희 집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24살에. 그때가 그러니까 24살이면 제가 지금 24살이니까 농담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2년 3년 그 전이네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학원을 창업을 하게 돼요. 창업한 게 이제 30살 때. 30살 때고 그때가 그러면은 뭐 대충 한 2005, 6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24살부터 30살 때까지 그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의 이런 상황들을 분당구 서현동에서 학원을 했었거든요. 거기 분당은 나름대로 또 강남만 못하지만 나름 치열한 동네인데 거기 이제 5, 6년 정도를 제가 남 밑에서 일하면서 거기 이제 돌아가는 생리를 좀 파악을 했고 30살 때 이제 학원을 차려갖고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그때는 또 자영업 경기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세후로 한 1,000만 원 벌었었어요. 월? 네, 월. 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야. 잘 나가는 뭐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일타 강사는 아니고 잘 나가는 동네 강사. 학원이었어요. 동네 학원에서 동네에서도 잘 나가는. 나름 알아주는 학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을 거의 뭐 2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 한 동네에서 뭐 이렇게 20년 가까이 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면은 이대호 기자님이랑 저의 또 인연이 시작되는 2011년. 투자를 언제부터 그럼 하셨나요? 투자는 제가 깡통을 2번을 차는데 한 번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4대 테마, 4대강이라고 해서 그런 테마에서 뭐 이하공영, 특수건설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정책주로. 근데 제가 또 바보같이 그때 손학규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신용 몰빵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 깡통을 차고, 깡통 2번을 찹니다. 2011년에는 저희 학원 앞에 이제 미술학원 하는 원장이 있었는데, 그 원장이 저랑 한 살 위였는데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그 원장이 시모텍이라는 주식을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전형적인 레퍼토리예요. 처음에 좀 먹다가 이거 계속 수익이 나니까 좋구나 해서 제가 그 당시 그 8,000만 원이란 돈을 거기 몰빵으로 사게 되고 2011년. 2011년에 8,00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그때 2011년에 그 회사가 대표가 자살하면서 상폐당하는데 그 기사를 이대호 기자님이 써주셨죠. 저는 이제 거의 기억도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형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찾게 돼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2번의 깡통을 차게 되니까 마인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3, 4개월 좀 자숙이랑 반성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이거 주식 투자를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3년만 제대로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큰 돈을 2번 날리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 경제권을 뺏어가셔갖고 그때 근데 그것도 되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학원 강사하면서 잘 벌고 있는데 이걸로 자꾸 막 주식 투자하면서 날려먹으니까 원래 또 학원 강사들이 재테크 잘 못해요. 또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뭐 시간 바쁜 것보다 또 기도 얇고 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직업적으로는 의사나 여기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 아니에요. 주워 듣기만 하고 이렇게 날아가고 해서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강사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제대로 한 거는 2011년이라고 봐야하는 게 맞죠. 깡통을 2번 차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2011년에 제가 그 용돈 모아서 250만 원을 만들어서 250만 원으로 증액하지 말고 3년 정도를 연에 30% 정도 올리면 내가 그때는 증액을 하겠다 생각해서 그 3년을 해서 2011년에 17%, 2012년에 44%, 2013년에 98% 복리로 그렇게 하고. 그걸 기억을 해요? 퍼센테이지를? 그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오프라인 강연회 할 때 그 3년치 써놓은 게 있어갖고 그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중국 펀드가 있었는데 중국 펀드를 판매해서 거기서 2,000만 원을 넣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3년 동안 250으로 하고 4년 차에 2,000 넣고. 그 시드머니로 이렇게 해서. 야, 대단하시다. 근데 약간 원래 뭐 성향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심하다면서요, 굴곡이. 굴곡이 심하다기보다는 코로나 때 굴곡이 좀 심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별 굴곡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안 되면은 그런 시드머니가 쌓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 수익률은 좋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주식을 잘못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집중 투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종목 정도만. 거의 몰빵 스타일이시라고. 완전 몰빵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몰빵 투자는 지양하시는 게 맞고.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그렇죠. 그거 얘기들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 벌이에 비해서 25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대호 기자님도 아시잖아. 250에서 250 레버리지 써봤자 제 벌이가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잃어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커졌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버릇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종목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쌓이고 계속 성공을 하니까 이게 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두 자릿수를 찍고 나서 네. 제 재산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금 두 자리를 찍고 나서 그때 이제 좀 느낀 게 이게 레버리지를 이렇게까지 많이 쓰면은 투자해서 좀 안 되겠다. 이제 그래도 내가 두 자릿수까지 왔으니까 조금 레버리지를 좀 줄여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김철강 형님 그 방송을 봤는데 김철강 형님이 자기가 그 HTS 매매 중독이 안 되려고 자기 장모님한테 계좌를 맡겼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자릿수 찍고 나서 계좌를 3개로 나눈 다음에 네. 계좌 2개를 신용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게 되면 그 33%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33%만 쓰게 이제 해놓고 투자를 했고 그게 다행히 완충작용을 해서 제가 코로나 때 시장에서 아웃을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해 연말에 주식을 13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30%의 레버리지를 얹어서. 왜냐하면 오래 주식한 사람들은 연초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말에는 그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안 찍혀도 주식이 되게 잘 가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1분기 분기 실적이 찍히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숫자를 많이 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노려서 제가 연말에 항상 주식을 130%를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좀 해갖고 30%를 덜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항상. 네. 그러면 그게 주요하면은 주식을 많이 들고 가니까 항상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네. 근데 그게 역시나 뭐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코로나 때 제가 주식을 130% 들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78% 맞았어요. 마이너스 78%? 네, 78%. 그 2020년 3월에? 네. 아니, 2개 계좌는 신용을 막아놨다면서요? 3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그냥 원래 주식도 거의 뭐 한 반토막. 근데 3개 다 알아도 이 기자님 네. 종목이 하나잖아요. 계산하기 쉬워요. 내가 10억으로 한 종목 샀다고 했으면 제가 13억으로 한 종목 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60%까지면 마이너스 70%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8% 되는 거예요. 계산 정확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쪽 거는 이제 반대 매매도 맞았고. 이쪽 2개는 살아있고. 이쪽 2개는 반대 매매 안 되게 계속 줄였죠. 이건 계속 파는 거고.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 직전에는 약간 이제 두 자릿수 자산 때에서 5억이 돼버렸다고. 5억까지 숫자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랑 처가랑 해갖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해서 애들이랑 진도 대명콘도에 놀러를 갔어요. 언제요? 코로나 3월에 최저점에. 근데 제가 그때 바닷가에서 텐트 치면서 막 하한가 맞고 그래갖고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족들하고 놀러 가 있는데 뭐 티도 못 내겠고 거의 뭐 한 3월 10며칠 뭐 이럴 때요. 그때 그랬었고 2박 3일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마이너스 50% 난 거예요. 그 나고 그 가족들이 혹시 알았어요 그때? 얘기 안 했죠. 그 막 혼자 손 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혼자 그냥 괴로워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고. 표정이 그러면은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제가 실력은 되게 없는데 멘탈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안 했고 그냥 그러고 이제 있다가 계좌 한창 때 이제 마이너스 78%를 맞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던 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지 상태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제 명의의 집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그래서 전세 살았는데 제 전 재산이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 가까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너무 괴로워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또 종교 생활을 하니까 교회 가서 이제 기도도 좀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문을 열고 애들 자는 걸 보는데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메모도 해놨어요. 제가 개인 비공개 카페가 있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 셋 아빠라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어떻게든 좀 잘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고 가장 잘한 건 이제 주식 안 판 게 제일 잘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80% 가까이 찍고 그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계좌는 한 40배 정도 올라온 상황. 40배? 네, 40배. 최저점 네, 대비? 최저점 대비. 40배. 네, 네. 그럼 아까 제가 몇 억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5억 곱하기 40배 하면 아니에요. 그건 내 재산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택도 없습니다, 제 재산. 네. 하여튼, 네. 야. 근데 사실 그 작년 3월 돌아보면 힘들었던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1000억 계좌, 뭐 CFD까지 다 땡겼던 계좌가 거의 뭐 200억 남았다고 이런 분도 계셨었고, 진짜 100억대 이제 슈퍼김이 되셨던 분들이 깡통 차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느끼는, 뭐 저야 뭐 이제 진짜 완전 개미 계좌기는 한데, 예전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애들이랑 에버랜드를 놀러 갔는데, 그때 시장이 많이 빠졌어. 날씨는 정말 좋은 날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막 1, 2천만 원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괴롭죠. 어차피 조그만한 돈인데.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막 괴로운데, 애들은 너무 해맑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막 노는 건데, 도대체 뭐가 행복일까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같은 애 셋이잖아. 네. 같은 애 셋인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많이 느낀 게, 이거 그냥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아웃 안 당하고 오래 투자하는 게 제일 그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요즘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게 그냥 시장에서 아웃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지나친 레버리지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게, 저도 알잖아요. 많이 쓰시는 분이 여유도 그런 있어. 말씀하시면. 지금은 10%로 줄였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제 지금은 좀 자산이 커지다 보니까. 계좌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 있고 10%로 줄었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이 항상 100%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시즌에 네. 그냥 좋은 종목이 보이면 그때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TP랑 현재 주가랑 차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단타 칠 때만 조금씩 그냥 그 레버리지 10%에서 쓰고 있고요. 레버리지 10%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지킬 것들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투자 방식도 좀 달라지는 네, 거예요.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지론이, 예. 그 시장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거나 남들보다 자기가 수익을 잘 내려면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집중이랑 레버리지밖에. 근데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하려면 그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깊은 리서치예요. 네. 리서치가 돼 있으면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자기가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 뭐 다 알잖아요. 그런 슈퍼개미들은 다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저는 슈퍼개미 택도 아니고 저는 생계형 개미지만, 그런 사람들이고. 그쵸. 뭐 사실 많은 투자 고수분들이 그쵸.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레버리지는 쓰지 마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레버리지를 쓰시는데, 그쵸. 그거는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만큼의 리서치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쵸. 또 이제 이런 손실을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천재지변적인 일이 있으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신용,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만약에 이제 20년,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뭐 1억 받을 거 한 1억 2천 받아 요런 거로 하는 거는 이제 만기도 길고 반대매매도 이제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전제가 좀 질적으로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게 오프라인 강연 때 이럴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3년 동안의 견습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에 적합한 사람인지, 자기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지, 뭐 저는 이제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년은, 그러니까 저는 뭐 차트 투자나 뭐 스캘퍼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대호 기자님도 뭐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차트를 보고 스캘핑을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10,000명에 한두 명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100m 달리기 선수. 그렇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 투자, 네.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뭐 저 PBR 사갖고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을 2, 3년 동안 몇 번씩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 때는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할 때는 내가 왜 실패했지, 이게 쌓여갖고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에 안 맞는 성향인지. 요때 투자에 안 맞는 성향이면은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예금 하셔야 돼요.
간접 투자하시거나 이럴 때는 곤조 부리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3년 정도 견습 기간이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면 한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이라면 저는 레버리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40대 중반이거나 이대호 기자님처럼 40대 초반인데 에셋 있거나 이러면은 쓰면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에 딱 맞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자산 배분 비중도 뭐 20대 주식 비중, 30대 주식 비중, 40대 주식 비중.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이 사실은 줄어야 정상인 것고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뭐 당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그 전액을 다 잃더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인생 기간이 기니까 뭐 많이 이제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형님 자산 얼마인지 지금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자산 공개는 안 하고 아까 그거 제가 상반기 수익금 공개한다는 거 그것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네, 이거는 제가 아니 왜냐면은 요거는 캡처했는데. 형님께서 아까도 네, 우리 방송에 나간 부담스러워서 우리 바람의 숲 김철광 형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디 가서 나갈 거면은 계좌를 보여주고 말해라 막 그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쫄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쫄은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좌를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김철광 선생님이 대중과 소통하는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그냥 전업 투자하고 그렇게 할 거면은 뭐 계좌를 어디 가서 공개 안 하는 게 그렇죠. 맞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대중과 소통하는 투자자라면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좀 감명을 받아서 절대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솔직히 이제 재산 공개나 뭐 캡처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대호 기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가지고 저도 왔어요. 방송을 통해서 남의 계좌를 보여드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적도 없고 그 남의 계좌를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네네네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수익금이에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예요 계좌가? 7개, 8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그러면 8개 정도 되겠네요. 8개 정도 되고 요거를 제가 여기 지금 합계를 해서 한 게 이제 요 금액. 올해 수익만? 예, 올해 올해가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수익금이죠. 아, 올해 6월까지? 예, 7월은 제가 정산 안 했어요. 예. 이거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 예, 이렇게. 그 부동산은 여기 포함이 당연히 안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안 됐죠. 부동산은 가치 평가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많다고 살짝 들었는데. 아니,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부동산. 장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몇 번의 깡통 또 2번 정도 샀죠. 코로나 때도 그냥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는 거 그 자체가 대단한 건데 물론 작년에 처음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중에도 작년에 뭐 50% 100%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올해도 뭐 잘하고 계시면 이제 뭐 더 좋은 거기는 한데 그런 장세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왔던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한 12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수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천재지변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듣고자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지난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셨는지부터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그냥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비중 1위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총 600억짜리 종목이었어요. 시총 600억? 네, 600억짜리 종목인데 제가 원래는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을 사서 엉덩이 투자를 해서 몇 배씩 먹고 나오는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많이 했었는데 요 시총 600억짜리가 이제 거래량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총 200억까지 가더라고요. 비중 1위가. 코로나 때?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종목만큼 계속 이제 투자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서 이제 손절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가장 컸던 거는 주식을 안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좀 그 당시에는 좀 자포자기한 것도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도저히 뭐 마이너스 70% 80%에서 내가 뭐를 해야 이게 되겠냐 싶었던 거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남들 본전 정도 회복했을 때 뭐 작년 6월 때까지도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6월. 네, 네. 오. 그때 6월쯤 돼서는 본전 정도 온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마이너스였고. 근데 그때 제가 또 우연히 되게 잘 풀리게 된 게 그 비중 1위 종목이 테마를 탔어. 아, 얻어 걸린 거네요? 네, 얻어 걸렸어. 우주 테마를 타갖고 제가 운칠기삼에서 운이 99.9인 사람이에요. 아, 근데 섭외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어. 야.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테마를 타서 그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비중 2위, 3위 종목을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본전이 된 거야. 본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풍력주를 좀 사서 네. 수익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맞아요. 풍력주를 작년 그때, 하반기에 풍력주 어마어마했죠. 예, 진짜. 근데 제가 뭐 그 CS 윈드나 뭐 유니슨 이런 거 산 게 아니고 스페코랑 세진중공업이랑 그다음에 뭐 전선들 각종 전선 주식들, 그다음에 저기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거를 사서. 근데 이런 거는 또 이제 방송 듣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잘못 잡았다고 방송을. 아, 섭외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에 좀 집중 투자를 했어요.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7만 원대로 내려왔었는데, 네네네.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왜 7만 원대로 내려왔냐면 그 하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네. 하웨이가 그때 세계 1위였잖아요. 출하량이. 네네. 아니다, 2등이었겠구나. 삼성전자 말고 2등이었을 거야 아마. 그 모바일 출하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사업부가. 네. 근데 그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7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이닉스를 비중을 한 50% 이상 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대주주 3억 이슈가 있어서 네. 코스닥은 계속 780까지가 맞아요. 내려왔었고, 네.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하이닉스랑 또 중소형주랑 맞바꾸는 전략을 해서 또 근데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웨이에서 이제 비록 하웨이 제재를 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지만 네. 이게 그 같은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가 그 하웨이의 출하량을 다 커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거는 거의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놓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중을 되게 실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대주주 3억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대주주 3억 이슈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봤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로 쭉쭉 올라가고 중소형주 빠지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좋았죠. 그래서 하이닉스 담보로 중소형주를 또 사고 요걸로 벌어서 다시 저 네, 갈아타고 그것들이 이제 담보대출 받아 샀어요. 그래서 그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참 주식이 웃긴 거는 제가 작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뭐 제가 수익 낸 게 없었는데 네. 근데 2020년 제가 한 7, 8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종목도 손절한 적이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다. 지금은 그러면은 포트에 거의 지금 2종목 있어요. 2종목. 그나마 한 종목 몰빵해서 2종목으로 분산이 된 거네.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네, 분산 투자. 제가 원래 진짜. 그 이제 종목을 자산이 좀 늘어나서 한 10종목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저랑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2종목 하니까 그래도 한 종목 하는 것보다 2종목은 좀 분산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래갖고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아, 2종목 분산 투자. 자, 여러분 혹시나 이거 보시고 역시 인생 한 방이야. 그래요? 안 인생 돼요. 몰빵이지.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섭외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돼. 이 사람은 생계형 전업 투자자고 좀 이제 실력이 안 되고 이런 걸 써주세요. 과격한 여기다 손말로 분입니다,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집중 투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의 리서치가 깊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공부한 만큼 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보고 리서치 자료 사업 보고서 몇 번 읽어보면 되는 줄 알고 가서 거기서 레버리지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20% 30% 되면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는 요거 보고 말씀드리면 되죠. 네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원샷. 일단 인사도 안 드렸는데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무슨 여기 분산 투자하고 제가 가치 투자해서 예. 이렇게 했다 이거를 말씀을 거짓말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네네네.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제 방법이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는 이제 지나친 집중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가죠 이제.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부르면 산으로 간다고. 아, 그거는 이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이분은 110m 허들 선수인 거예요. 그죠? 그냥 100m 달리기 선수들도 있지만 이분은 110m 허들이야.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특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종목이 110m 허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단거리에도 약하고 장애물 달리기에도 약한 분들이 따라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닥치는 거고. 그래서 뭐 마라톤이 적합하다면 마라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갈 거 아니고 나는 진짜 조깅하는 게 맞다. 나는 뭐 진짜 70대 때까지도 조깅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옹호해 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포장이 됐나? 아, 저 비유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단거리는 전 체질이 잘 안 맞고 또 뭐 마라톤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 800m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 박용옥 주식농부 박용옥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아주 건강한 건강식품이고 저는 그냥 10번에 한 번 저는 불량식품 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예. 아홉 분은 진짜 가치 투자에다가 이제 네. 투자 철학도 분명하시고 뭐 이런 네. 분들이고 네. 10번째는 가끔 일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이어트 하다가도 가끔 불량식품. 탕수육도 먹고 싶고 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을 네. 때 이럴 때 저를 찾아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선진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아까는 운칠기삼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버셨고 앞으로도 잘 되실 것 같고 근데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정말 깊이 있게 무섭게 분석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라기도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솔직히 예. 진짜 솔직하게 이게 방송이라고 겸손하게 드리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육아랑 주식.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1년 내내. 예,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는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식 투자하는 거랑 리서치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주식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서장훈 씨, 농구선수 서장훈 씨 영상 네, 보면 제가 농구도 되게 강팬이라 예전에 서장훈 씨도 제가 잘 알고 요즘 세대들은 옛날 농구 잘 모르잖아요. 전 네. 농구 대잔치부터 해서 농구의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인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서장훈 씨가 얘기하잖아요. 즐겨서 되는 건 없다고.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즐기지 말고 즐겨서 되는 건 없다. 그건 어른들이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발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왜 즐기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 일을. 근데 제가 서장훈 선수가 뭐 그 선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승부욕이 많고 몰입을 해갖고 막 심판한테 욕도 하고 막 하승진 선수 머리도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되게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계속 현역으로 끝까지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역이란 말을 왜 쓰냐면 김철강 형님이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은퇴하시다고 은퇴 해서 선언하셨죠. 저는 은퇴하기 싫거든요. 전 영원한 사자이고 싶거든요. 그냥 딱 그 들판에서 예. 사자가 돼서 사냥을 하고 싶은. 그래서 또 스터디에도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고. 우리 저기 박영옥 대표님은 이제 주식을 이제 농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사자, 사냥이라. 여러분 성향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죄송한데 저 화장실이 너무 그냥 갔다 와. 그냥 하시면 돼요. 너- 뻗쳐놓고 아니야, 빨리 갔다 와. 잠깐 쉴게.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끊어서 가는데 이런 건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PD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는 급동이라고 하죠. 일이, 전문적으로 이제 급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행자 겸 기자 저 하나, 여기 PD 후배 한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면 이제 촬영을 중단해야 사무실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무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니, 분위기는 뭐 둘밖에 없는데 분위기가 나쁠 게 없죠. 무엇보다 이 사무실에는 이대호 기자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무실이 그냥 끝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조명보다 더 빛나는 빛대호. 사실 저희 방송이 그때 그 염승환 이사님이랑 김정환 대표님이랑 저랑 셋이 하는 거 보셨는지 봤어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라이브 토크. 네. 근데 오늘은 둘이 하는데도 이렇게 산만하지. 제가 염승환 이사님이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고. 맞아. 김정환 대표님이랑은 아직은 친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셋이 할 때인데 오늘은 둘이 하는데도 산만하네요. 좋네요. 산만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까 어디서 끊겼지 얘기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식농부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저는 산만하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주식 투자 또 공부, 기업 분석을 엄청나게 즐기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 꺼려했던 거는 제가 무슨 대단한 그 주식농부님처럼 뭐 회사랑 동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송종식님이 얘기한 가치 투자고 이런 대단한 투자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생계형 투자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삶에서 주식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기업 분석은 디테일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럼 알려주세요. 기업 분석은 일단 이제 다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은 탐방을 가든지. 근데 탐방은 뭐 일반 사람들은 좀 가기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저기 뭐 블로그를 보든지 리포트를 보든지 스터디를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종목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그냥 최근에 투자한 종목을 예를 좀 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수익을 제일 많이 얻은 종목이 SBS라는 종목이 있어요. SBS는 이제 원체 대형주니까 그거 이제 뭐 거래량 별로 없는데 지금은 또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거는 뭐 매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따라서 하면 그냥 저기 히읗 기읍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호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의 변화가 온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가 온 시기가 그 에이스토리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토리가 이제 킹덤. 넷플릭스 킹덤.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9,000원 만원대 주식이 4만 원 뭐 이때까지 굉장히 갔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처음에 알려진 게 에이스토리가 그 탐방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탐방을 가게 되면 좋은 거는 많이 돌다 보면은 증권사에서 커버하기 전에 자기가 더 좋은 정보나 산업의 변화를 반복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토리가 처음에 많이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올랐던 거는 탐방 갔었던 전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소형 제작사의 이런 글로벌한 상황이나 거시적인 상황이 변했던 거를 알아차린 거죠. 네.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리쿱률이라고 하죠. 네? 리쿱률.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제작사가 이제 100억짜리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판권이나 기타 수익을 120억에 얻었다고 하면 리쿱률이 120%인 거예요. 근데 그 중소형 제작사들이 그 전까지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방송사가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 하나인데 슈퍼갑 그냥 그 목숨만 연명시킨 사람만 있게 해줄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붙여주고 그냥 유지만 되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런 글로벌 OTT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OTT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제작 역량을 높게 사갖고 제대로 좀 쳐주고 그러니까 중국 OTT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그다음에 우리 한국 OTT들도 뭐 웨이브 이런 거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공급자 지금 이제 제작사가 원래는 을이었는데 제작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리쿱률이 한 140%에서 17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글로벌한 상황들의 변화, 거시적인 상황의 변화를 그 전업들 탐방 온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거기 2만 원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그 2만 원대 18,000원, 2만 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이게 리포트를 자주 보면
그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흐름을 알 그게 수 이제 있죠. 흥국정권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흥국정권 제가 애널리스트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소형 제작사 특집으로 쫙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그때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되게 성공했었잖아요. 네. 기억은 안 나. 투자도 많이 해주고. 제목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뭐 폭력물, 학원 폭력물 같은 건데 모르겠다. 네네네네. 좀비물인가? 하여튼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생각한 게 제작비 대비해서 너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한국 콘텐츠 가성비가 좋다고.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리쿰료를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익이 확 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A스토리가 이제 4만 원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저는 그때 A스토리를 투자한 게 아니고 좀 저평가된 제작사가 뭔가를 계속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SBS를 되게 눈여겨봤고, SBS는 그 자회사인 스튜디오 S라는 스튜디오 S. 있는데 네. 보통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편당 제작 능력,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25편에서 30편 정도 제작하면 네. 한 편당 1,000억 정도 쳐주거든요. 네. 그 캐파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조 5천억에서 3조 사이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 피어가 JTBC 스튜디오라고 네. J콘텐츠리 자회사인데 걔네가 지금 한 1.5조에서 1.6조 빌려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튜디오 S도 한 1.5조 정도, 그러니까 15편 정도에서 20편 제작할 수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그 시총에 1.5조짜리가 녹여 있는 거죠,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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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지금 8천 얼마니까 한 3, 4천억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의 가치가. 숫자는 아마, 아니. SBS 전체 시총이. 아,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3천억, 4천억밖에 안 됐고, 근데 SBS가 작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익률 변화가 일어나요.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던 관점은 A스토리 같은 회사들은 지금 제작 편수가 3편밖에 안 되는데도 네. 지금 3천억, 4천억, 뭐 5천억 이렇게 받는데 네. 디테일한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드라마 제작이 15편 할 수 있는 이런 회사, 지금 스튜디오 S를 포함하고 있는 SBS는 지금 시총이 3, 4천억인데 그런데 작년 3분기, 4분기 기준으로 얘네가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네. 제작비를 엄청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드라마 제작비에 많은 이런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계속 이익이 안 좋았는데 드라마 제작 비용을 축소하면서 비용을 조절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5%에서 20% 사이가 나왔었거든요. 뭐 하반기가 성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되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산업의 변화를 알고 트렌드의 변화를 알고 저평가된 주식을 알면 리서치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SBS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조선구마사라고 기억나세요? 예. 사실 그게 SBS의 바닥을 만들어준 적이 아닙니까? 조선구마사 근데 역사 고증 논란. 근데 이제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반복 빠르면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거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복만 빠르면 투자 세계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가로 한 22,000원도 찍었고, 조선구마사 비용이 뭐 수백억 원대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230억, 25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손실이 얼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YG엔터랑 롯데시네마에서 비용을 나눠 부담을 해서 한 70억 정도밖에는 SBS가 부담이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기사랑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200억 정도의 비용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상황이었고, 저는 70억대의 비용 인식을 한다면 이 회사는 제가 영업이익이 한 150억에서 200억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발표할 때는 제가 이제 200억까지 생각해도 좀 낮춰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스터디원들한테는 한 150억은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할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전 좋아하는 게 좀 언더독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딱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 공중파 방송국 그걸 왜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안 좋았고, 연초에. 더구나 또 이제 저는 또 가투소에 가서 이게 글들 많이 보거든요. 가투소 글들 보면 SBS 막 욕밖에 안 적혀 있고, 공중파 요새 누가 보냐, 방송국 망한다, 막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거예요. 컨센이 지금 그 당시 30억이었어요. 네.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가 그 정도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무리 내가 틀려도 100억 이하로는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실적 추정치가 이제 200억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틀릴 수가 있어. 네. 근데 나는 이거를 아무리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은 나올 것 같아. 그럼 저는 이거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TI 홀딩스랑 SBS 미디어 홀딩스 합병이 있었어요. TY 홀딩스. 예. 그 합병을 하게 되면, 증손자회사에서는 투자를 못 하는데, 손자회사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스튜디오 S를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태영그룹에서는 TI 홀딩스랑 스튜디오 S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두 가지가 이 태영그룹의 미래 먹거리예요. 환경 사업과 그치,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 예. 콘텐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조만간 IPO를 하든지 투자를 받겠구나 생각해서 그때 또 비중을 싣고. 그러니까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잖아요. 네. 이제 두 개가 맞춰졌어. 이대호 중에서 디귿까지 나온 거예요. 네, 네. 이제 대호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네, 네, 네.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비중을 실은 거는 8월 5일날 CJ E&M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그 CJ E&M이 실적 발표를 하면 CJ E&M 사업 분야가 많지만, 네. 엔터도 있지만, CJ E&M의 미디어 분야는 SBS랑 사업 구조가 유사해요. 비슷하죠. 예, 거기 왜냐하면 티빙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네. 물론 거기 유튜브는 안 들어가지만. 네. 그래서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때 한 번 더 실고. 음. 세 번 실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420억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네. 그때 한 번 더 싣고. 제 전 재산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때 실었다요? 그때 이미 주가는 슈팅 나오고 막. 밸류에이션을 해야죠. 그때 이제 올랐어도 그때 3만 원이었을 거예요. 3만 원? 3만 5천 원? 그 뒤로 5만 얼마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제가 마지막 배팅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 그냥 나는 이만큼 사놨는데 실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이 나와서 이때 좀 차익 실현 이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 그래서 그때 더 사는. 그것도 있고 예. 산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거를. 비용 통제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또 광고 여러 가지 선행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2분기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1분기랑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시총이 5천억인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800억 넘게 나오면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나가는 거고. 요거는 정말 그 일예로 기업 분석을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실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 과정에서 디테일한 건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방송이니까 그쵸. 좀 지각해서 최대한. PC를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엑셀 자료를 띄워놓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대충 말씀해 주신 거라, 뭐 디테일한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올해 상반기 수익을 많이 내주신. 그거 있고, 가장 많이 낸 거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아까 계좌 본 거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말씀드리세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의 그냥 소신이나 지론 같은 거고, 그리고 이대호 기자님 거 나와서 제가 민폐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제가. 아니, 형님이 아까 봤는데, 저희 상반기에만 60억 버셨더라고요, 상반기에만. 근데 요거를 괜히 잘못 말해 저도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뭐, 계좌 까야 되는 거 아니 막 이렇게 노이즈 만드시고 그건 하지 말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저거 갖다가 또 어그로 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고 완전 반대로. 그래서 되게 고민인데 하여튼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또 즐기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말하지만 실력이 막 그렇게 남들보다 좋은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생계형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 근데 생계형이니까 오히려 더 헝그리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슈퍼게임도 아니고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좋아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아직도 되게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언제까지고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는 좀 약간 수양하거나 수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오반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뭐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술 담배 하고 뭐 이상한 유흥하고 이렇게 할수록 투자랑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에서 지킬 건 지키고 수양도 좀 하고 이러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좀 형수님을 의식하신 발언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뭐 투자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와, 투자와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기 이런 거 그리고 외에는. 뭐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만 주로 만나고. 예. 이 나이키 운동화도 오늘 처음 신고 오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대 기자님 만나자마자 신발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새 거야 지금. 이거 새 거고요. 흙먼지 하나도 안 묻었어. 새 거고 맞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에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 애들 봐주신다 그래서 2박 3일로 여행을 갔는데 예. 강릉에 있는 무슨 호텔이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강릉에 호텔 2개 있어요. 좋은 거. 예. 그래서 가서 거기서 룸서비스 처음 시켜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텔 룸서비스 시켜먹었어요. 밥 갖다 주는 거. 예. 돈 아까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옷이랑 예. 이 신발이랑 샀는데 예. 이거 사면서 제가 와이프 목걸이 사줬거든요. 목걸이.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쓴 것도 그날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하고 막 이러는 데는 크게 막 이렇게 만족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전략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소비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무슨 외제차도 사고 싶고 그랬는데 전 그냥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거창한 투자 철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농부님처럼 무슨 회사랑 동행해야 되고 뭐 같이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투자가 즐거워요. 그냥. 제 삶의 일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태석 대표님도 그렇고 김정환 대표님도 그렇고 저기 냉철TV 하는 박홍일 형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별로 과소비를 안 해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산주성 김태석 형님 뭐 한 300억 있으신데 같이 커피 마시러 가면은 이 포인트 꺼내느라 한참 걸려요. 제가 알죠. 적립하고 그리고 차도 거의 귀찮아서 안 맞아요. 거의 안 10몇 년대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최초 모델도 구형. 결국은 사고 나서 바꾸셨어 그것도. 뭐 김정환 대표님도 그렇고 저 홍일이 형님도 그냥 계속 국산차 막 이런 거 타고 별 과소비 안 하시고. 그 남산 주성님은 그런데 이제 밥이랑 술을 엄청 잘 사줬어요. 그럼 동생들한테는 잘 사시죠? 여기 한번 남산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밥 좀 사주시죠. 여기 한번 모셔야 되는데. 또 빨리 모셔야 되는데. 요 지근거리에 있는데 사무실도 가까운데. 바로 여기 길 건너면 있잖아. 네, 맞아요. 오늘 끝나고 한번 뵈러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여기 계시나 모르겠다. 드라이버 거리예요. 드라이버 거리. 가깝습니다. 산업을 보세요? 기업만 보세요? 그런 거 없고. 근데 이제 없고.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철저한 탑다운이잖아요. 네. 2차 전지는 뭐 예를 원체 들어서 성장 산업이니까. 그렇죠. 침투율이나 네. 보조금이나 네.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급하거나 이래서 이제 거시 상황이 바뀌면 요 밑에 밸류단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그 밸류단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거의 탑다운으로 가니까 이런 거 침투율 변화나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아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텀업도 아니고 탑다운도 아니고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는 투자자예요. 그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자회사 덕도 보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입고 계신 그 회사 아픔이 있고요. 실제로 2차 전지도 투자 좀 많이. 제가 2차 전지는 연말이랑 연초에 네.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회사 이름 얘기해야 되네.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지금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원체 큰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가치주 성장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그 산업군에서 싼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차 전지 투자할 때도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없으면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답답해요. 숫자가 안 찍히면.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투자할 때 그 회사가 그 PBR 밸류로 네. 0.45, 4배, 5배 가는 회사였어요. 2차 전지 관련 주가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회사 이름 얘기할게요. 그 회사 이제 지금 뭐 이제 투자 끝났으니까 네. 세방전지라는 회사인데, 근데 세방전지가 원래 본업이 연축전지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네, 자회사에서 배터리 셀 모듈 신사업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항상 주식을 볼 때는 본업이 탄탄한데 신사업까지 붙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안전마진. 이 연축전지로만 해마다 영업이익 1,000억 올리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다 신사업 붙는 건데. 전기차에도 그냥 납축전지, 1차 전지도 그쵸. 들어가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게 숫자는 어차피 추정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숫자 정확하게 추정해서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 속도나 뭐 증설 양 보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뭐 2025년 실적 땡겨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저의 피어가 된 회사가, 이거 나라 M&D 주주님들은 죄송한데, 나라 M&D라는 회사가 제일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하바리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죄송하지만 그 회사가 PBR 한 2배 정도 받는데, 네. 이거 지금 PBR 0.4배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신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적으로는 PER 계산에 의미가 없어서 PBR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당장 안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모든 투자를 그렇게 투자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회사가 뭐 미래 성장이 좋아서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갖고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저는 보통 내년치 거, 그러니까 내년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또는 2분기 연속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회사, 2분기 연속, 지금 2분기인데 3분기, 4분기 연속 찍히고 내년도 좋을 회사, 이렇게 숫자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데, 네. 2차 전지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보통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고 숫자가 안 보이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하고, 저는 제 능력이 한 1년치 정도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1년 정도 미래를 봤을 때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회사. 근데 신사업에, 그러니까 본업이 탄탄한데 신사업이 붙는 회사, 이런 회사들 되게 좋아해요.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회사를 여쭤보면 안 되고, 이제 좀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탑다운으로 찾는다 아침에 이제 뭐 1예로 2차 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연초에 네. 우리 텔레그램에서 주식 채팅할 때, 음성 네. 채팅할 때, 네. 제가 연초에 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안 오르는 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덜 올라 있고 좀 저렴한 밸류 주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제가 컨택트 중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여행이랑 항공 같은 거는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뭐 얘기했냐면 급식이랑 영화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식이랑 영화를 보라고 했고, 네. 그 이후에 이건 또 저의 자랑같이 되겠지만, 네. CJ 프레시웨이랑 CGV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올랐고, 네, 네. 저는 지금도 싼 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 레벨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코스피가 15배를 받으니까 네. 웬만한 회사는 이익이 찍히는 회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OPM이 3%에서 5% 찍히고 이런 회사들은 OPM만큼 PER 줘야 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영업이익률. 예, 그쵸. 예, 영업이익률. 근데 지금은 10배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레벨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의류 OEM 쪽이에요. 의류 OEM. 네, 지금 그쪽이 구조조정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영세한 기업들 다 많이 망한 거예요. 다 쓰러졌고. 망하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런 몇몇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뭐 원체 유명한 이제 글로벌 OEM사들이 저는 있으니까. 더 시총 작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한세실업, 뭐 영업무역. 하승인더, 하승엔터 그런 거 말고 더 낮은 회사. 왜냐하면 더 업사이드 높게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재무 위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네, 네. 뭐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쳐보면 다 나와요. 천억짜리 이하 네, 회사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정상화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네. 베트남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네,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이 내년 보고 투자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건설. 건설은 지금 인허가 물량을 봤을 때 YOY로 되게 인허가 물량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인허가 물량 정도 추세를 보면 2015년 분양 물량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25년. 자료들이 있거든요. 2015년 15년 정도의 의 분양 물량. 그러니까 2015년이 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네. 2015년에 이 고점 대비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주도 섹터로 하나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 좀 피하고 건자재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면 좋죠. 피하고요? 아니면 피하고. 중소형 건설주는 사지 말라고. 아, 피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그 대형 브랜드 위주로 좀 아. 많이 분양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중소형 건설사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건자재를 섞어 놓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더 좋지 않나. 특히 뭐 이제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사실 서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건설사들은 도급순위 상위 이제 몇 개로 그렇죠. 압축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그리고 있고. 2015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직 건자재 회사들은 싼 회사들이 꽤 있어요. 아, 네네.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내 주가는 상대적인 거라 지금 어차피 시장 레벨이 이 정도니까 뭐 바닥에 있는 주식은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지금 뭐 차트 굴려갖고 바닥에 있는 거 찾으면 그건 거의 뭐 상패 유기 회사나 그런 곳 회사밖에 없으니까 바닥 대비 2배 정도 오른 건 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대신에. 맞아요. 예.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 1개, 2개 분기 정도,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제 숫자로 잘 나올 만한 거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건설은 그렇게 숫자로 좀 안 보이잖아요. 아, 건설은 그 대신에 모멘텀 구간이랑 실적 구간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3월 대선까지는 네. 모멘텀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사실 그리고 따지고 저는 보면. 예. 또 좀 좋게 보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 2차 전지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그 저는 이제 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일부러 들고 온 거고 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고 준비한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알잖아 또 내가 방송 많이 보는데 뭐.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여기 나와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건 좀 그거는 그렇죠. 아예 하는 건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3월 대선까지는 모멘텀 구간이에요. 네. 근데 모멘텀 구간이라 그 이제 공약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3월 이후로는 숫자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요. 건설 보시면 리포트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공약이 계속 나올 거니까. 공약이 계속 나올 거고 공급. 총선이 다 돼갈수록 이제 공약이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 또 좋은 거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침투율 올라가고 글로벌 여건이 좋아지니까 2차 전지에 돈이 쏠려갖고 최근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간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럼 시장의 돈이라는 게 반도체에 들어올 돈이 반도체는 어차피 지금 사야 되는데 반도체 안 좋잖아요. 살 게 없잖아. 그러면 건설 섹터가 좋아지면 이 매기가 확 몰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주도주가 될 확률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요? 건설주가? 아니 건설주가. 건설주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일단 쌀 때 사서 한 6개월, 1년 들고 있어서 손해보기는 힘든 섹터나 주식이 제가 보기에는 의류 OEM이랑 여기 이제 건설 섹터 아닌가. 그렇죠. 뭐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아직도 말도 안 되게 싼 거는 건설, 은행 뭐 이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은행은 그냥 정책 저 피해주라 그냥 계속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은행주 투자하는 분한테 죄송한데, 근데 건설은 정책 방향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향후 한 3, 4년, 4, 5년간은 계속 상방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클이라도 4, 5년 위쪽으로 상방이라면 네. 지금 뭐 4, 5년 기준으로 해서는 하단 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괜찮은 타이밍 같아요. 그렇죠. 아주 뭐 응. 비싼 건 결코 아니니까. 근데 뭐 이제 2차 전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말을 작년에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비싼 주식들은 네. 자기만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리스트가 있는데 의류 쪽에서는 FNF랑 그다음에 뭐 반도체 중에서는 SK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시장이 부러지면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싸지면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네. 2차 전지도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요. 너무 소용주라서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대비해서 준비해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 기준으로 특히 1년에 10% 조정은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1년에 시장이 10% 빠지면 종목은 20, 30% 빠져요.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거 많이 빠져요. 네. 그럼 그때 담아놓을 리스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현금도 있어야겠네요. 현금 대출 받아.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따라만 다니는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게 안 보이는 거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허둥지둥대고 막 이거 정리하기 바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냥감들을 쫙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때 딱 캐치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것들 그래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도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놔라. 그게 이제 뭐 관심 종목이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싸서 못 사는 종목을 리스트를 해놔라.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미인주야. 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야. 근데 현재 비싸. 근데 시장은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네. 그러면 그럴 경우 사고 싶은 종목 리스트를 뽑아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뭐 1등주, 2등주 막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거는 별로 없으세요? 특별히 저는 잡식성이에요. 그냥 막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시장의 심리가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되게 싸고 그다음 시장에서 모르고 있고 이러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계속 현역이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어떤 종목 몰빵할까 계속 찾고 있어요. 어제도 그냥 밤에 산책하면서 뭘 몰빵해야 되지? 무슨 종목을 찾아야 되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 근데 참 형님은 목표 주가는 무조건 2배, 3배라면서요. 네, 100% 정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 정도의 업사이드가 없다면 최소한 나한테는 메리트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금성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하이닉스 산 것처럼 아하. 시장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그런 저렴해져 식으로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유동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현금은 거의 안 들고 있어요. 무조건 주식 100%인데 네. 그러면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가 갈아타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전략에 맞춰서 하고 특히 연말에는 제가 또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연말에는 좀 지켜야 되는 시장이라 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갈아타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100% 보는 종목이 있어요.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리서치 중입니다. 지금. 여기 종이에 좀 다 써주세요.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게 귓동량으로 주워 듣더라도 뭐 사실 더 뭐 기자 생활하면서 10몇 년 동안 그런 거 몇 개 안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그러니까 리서치를 본인이 안 하면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면 종목의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사실 스터디 하는 사람들 입장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가 이제 발표를 했어. 좋은 투자 아이디어네. 그래서 이제 약간 발은 담가 보는데 그만큼은 또 멋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를 좀 하려면 같이 막 기업 탐방도 가고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예, 제가 또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네. 좋은 투자 동료를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가분한 투자 동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또 저 사부님으로 모시는 분이 그 피터 케이님이시라고 예, 그분이 저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거의 동갑 아니세요? 피터 케이님이 저보다 어립니다. 근데 사모님. 피터 케이님이 7, 8년생이고 전 7년생. 예. 예, 제가 항상 님자 붙입니다. 그렇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주식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저의 투자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만났던 얘기 해도 되죠? 네. 제가 이제 피터 케이님이 종목 발굴 연구소라는 카페를 운영했었고 피터 케이님 그때 그 저축은행 다니실 때였는데 2016년인가 그때 제가 무턱대고 쪽집어내갖고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만나자 그래갖고 한양대 근처에서 술 먹고 맥주 한잔 먹고 그리고 친해진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진짜 뭐라 그러지? 전우라고 해야 되나? 네. 숱한 이런 능선을 넘으면서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피터 케이님이 저 때문에 슈퍼겜이 된 거예요. 피터 케이님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피터 케이님도 이제 최근에 자산 이제 많이 넣으셨다고 하는데 스타일은 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는 것도 많이 비슷해졌고 피터 케이님도 요새는 집중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극단적인 몰빵은 아닌데 네. 피터 케이님도 자산 대비해서 종목수 적은 거예요. 5종목, 3종목 이렇게 하시니까. 지난번에 뵀을 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선진장님보다는 조금 이제 성격이나 이렇게 약간 되게 차분하시고 맞아요. 예, 조용하시고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극과 극일에서 오히려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성향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터 케이님이 처음에는 10종목, 15종목 하다가 저의 영향을 받아서 종목이 줄었고요. 종목 보는 법은 제가 처음에는 종목을 되게 잘 못 봐서 지금도 잘 못 보지만
이게 정보만 가져와서 피터 케이님한테 이거 좋냐 나쁘냐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제가 피터 케이님한테 배워서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종목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지금도 되게 못하지만 이거 전제로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보완도 해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또 제 스터디가 있고 피터 케인 쪽 스터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고 투자 동료들이랑 거의 뭐 맨날 얘기하고요. 주식 얘기밖에 안 하고. 근데 요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나도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 아니면 저 스터디 모임에 끼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뭐 수만 명의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은 모임을 좀 만들면 그것도 제가 좋은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 12년 이때 제가 가투소에서 하는 스터디를 갔어요. 가투소에서 이제 스터디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분당 스터디 모집한다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쫓아낸 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결국 나가게 되더라고. 2011년, 12년 그때. 처음 막 이게 제대로 막 두 번째 깡통 차고 막.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기존 스터디라는 건 어차피 진입 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터디가 그 돈을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친목도모 하는 게 아니야, 스터디는.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일목표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는 게 좀 당연해요.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잖아요. 뭐 써오라 그러고 뭐 심사 본다 하고 이런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엑셀 정리하라 그러고. 뭐 보고서 내라 그러고 하거든요, 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스터디를 만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8의 말 투아웃이라는 아이디 쓰는 가투소 아이디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터디를 만들었고 그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면 스터디를 만들고 그 초보들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그 스터디 잘 유지하면서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 또 다른 스터디에 또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투자 친구들한테 자기가 투자 동료들, 투자 전우들한테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면 자기가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깍쟁이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오픈이 돼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야 남들도 나한테 해주고 알잖아요. 제가 이대호 기자님한테 얼마만큼 해주는지 이대호 기자님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오늘 두 번째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정환 대표님이랑 절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정환 대표님이 본인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본인이 아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자기가 먼저 베풀어야지 되게 돌아온다니까 결국. 자기가 무슨 종목 하나 발굴돼갖고 이거 나만 알아야지, 나만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내가 먼저 오픈하고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네도 샀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쪽도 저 사람이 나 챙겨주는구나. 나도 다음에 좋은 종목 생기면 나도 저 사람 챙겨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집단지성의 이제 출발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과실을 함께 갖고 가는. 그리고 길이 저는 이제 저의 그 또래 동료들이 저 나이 또래가 아니고 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랑 다 10살 차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그 일부러 더 어린 젊은 친구들하고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어린 친구들하고 하신다면서요? 좀 자극받고 싶고 좀 계속 현역으로 남고 싶고 계속 사냥꾼 되고 싶어서. 훌륭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선진장님을 이제 보고 배우려는 분들, 혹은 이제 동경하는 분들, 혹은 이제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제가 보기에 이거 나가면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해 지금. 아니에요. 근데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진짜 요것만큼은 해라, 요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요런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거는 있을까요? 그 초심자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방금 얘기했지만 3년의 견습 기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테마주 투자했고 테마로 벌고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올바른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갖고 이게 반복되는 게 한 3년 정도 필요하고 그 3년만 딱 되면은 본인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안 적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가감히 포기를 해야 돼요. 제가 투자를 좀 경력이 막 그렇게 막 긴 건 아니지만 제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진짜 못 볼 것도 많이 봤어요. 못 볼 거라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차트랑 매매에 재능이 없는데 차트 보고 매매하다가 다 털린 사람, 다 잃은 사람,
레버리지 엄청 써갖고 잃은 사람. 그다음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종목만 사고 파는 사람. 근데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부자, 큰 부자 뭐 이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네. 뭐 주식 농부진처럼 가든지 뭐 남산 형님처럼 가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저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같이 허접한 투자자는 정도는 누구든지 다 공부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주의라.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좀 잠 좀 덜 자고 그 다음에 그 술 좀 덜 마시고 그냥 애도 봐야 되는데 술도 먹어야 되는데 뭐 골프도 쳐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투자할 시간도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직장인들 그 투자할 시간 없고 좀 많이 힘든 거는 제가 그렇죠, 잘 아는데 아시겠죠. 네.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기회비용 아닙니까? 뭐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좀 술 한 번 안 마시고 나 공부할게 하고 그 다음에 애 좀 내가 나중에 볼 테니까 나 공부해서 성과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성과를 보여주면 또 와이프가 인정을 해준다니까 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그 수양하듯이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사연이 있는 투자 그 코너도 할 때 어떤 맞습니다. 분이 이제 사연을 네.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도 본인을 믿지 못하다가 매일같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주식 투자 그쵸.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나 자신을 믿게 됐다. 그게 아마 정재훈 님의 사연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내분도 뭐 따님도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되게 정말 좋은 모델이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주식 투자한 대로 뭐 투기하냐 뭐 도박하려고 하느냐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라이브 때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주식 투자하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라고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알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누구한테요? 가족들한테 작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얼마 있다는 거 알린 거 작년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다들 알았는데, 알았지만 그러니까 금액이 다 적은 줄 알았다고. 제가 작년에 알았다고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금액이 많은 거예요. 뭐라든가요? 그냥 뭐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막 많은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백화점 가자든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자산 규모 커지면 변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저희 가족은 안 변했어요. 멋지다. 그러네요. 야, 하여튼 그리고 많은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슈퍼게임이라고 할 정도는 진짜 아닌 거고 뭐 그게 많다고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때 저희 형님이 땅 사셨다는데 같이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어딘지 가시죠.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저 정말 거기 한번 가보고 울릉도 싶어요. 같이 가면 브라더 되는 겁니까? 예. 평창 브라더, 평창 버리고? 평창 버리고 울릉도 콜? 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가죠. 선택해! 저는 농담이에요. 다 같이 가야 돼. 같이 다 같이 가야 돼. 평창 그분도 데려오세요, 그냥. 저한테는 같이 다 가게. 동아줄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평창 그 형님은 집이 의리의리 궁전이고 저는 다 쓰러져가요, 집이. 울릉도에 땅이 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어디 다큐에서 봤는데 겨울에 울릉도에 눈 많이 왔을 때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사는 분들은 되게 고생하시겠지만 거기가 저기 아시는 분만 아시지만 제주도보다 더 좋아요. 바다도 더 깨끗하고 가보면 알겠어요. 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거기. 예, 그쵸. 여기서 접근성이 되게 안 좋아요. 거기 강릉이랑 포항까지 가서 강릉이랑 포항에서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날씨 안 좋으면 또 못 가요. 못 가고. 제가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강릉이랑 포항 중에서 포항이 더 큰 배거든요. 네네네. 강릉은 배가 크기가 작고 포항이 큰 배니까 계약을 하러 가면 울릉도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포항에서 태풍이 2번 불어서 계약을 못 했다니까요. 계약? 땅 계약. 근데 거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시간을 못 내갖고 2번 빠꾸 맞고 제 인감도장이랑 그런 거 가서 은행 직원이 가서 계약했어요. 거기 그렇게 한다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줘요. 거기는 거기에 로컬 룰이에요. 그게 원래는 계약 기간 어기면 그거 그쵸.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구나. 저도 한번 울릉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형님하고도 이제 울릉도 뭐 오징어를 뭐 잡든지 오징어를 구워 먹고 오든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오징어는 별로 없고 홍합이 많을 거야. 홍합. 홍합이랑 한우랑 좋아요.
그리고 섬이라서 물가도 비싸고. 아, 비싸요? 많이 비싸요. 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거기 울릉도 시가지가 평당 막 3, 4천. 땅값이? 네. 오. 시가지. 도심. 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그러네. 제 땅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저 땅은 뭐 그냥 버려진 그지 같은 땅이고요. 아, 아무튼 오늘 저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아쉬운 벌써 끝나나요? 4부까지 해야 되면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4부 충분히 나와요. 아, 그래요? 너무 길어서. 뭐 더 할까요? 주식농부님보다 더 해야지. 한 6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적어온 것 중에서 얘기 안 한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뭘 얘기를 안 했어. 괜찮습니다. 그냥 농담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이 정도면 좀. 아니, 왜냐면은 우리 형님이 이제 육아에 지치실 때쯤 제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요 방송 형수님도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다 보실 거 가족. 형수님 보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저기 Y스트림만 나가라 하실 겁니다. 그거 얘기 안 했네. 마지막에 저거 바톤 터치. 제야의 고수. 다른 분. 누구. 제가 생각하는 4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안 할 뻔했네요. 큰일 날 4대 뻔했네. 투자자. 이거 넉넉히 떠들고 있다. 4대 투자자 첫 번째가 네. 가투소 아이디 포즈랑. 저도 많이 뵀습니다. 예. 그 저기 글로만 글도 뵀죠. 잘 쓰시고 네. 제가 그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코로나 때 2020년 7월인가 8월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포주랑님이 저희 그 주공남 팟캐스트에 출연하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레전드 방송처럼 남았는데 지금도 전업. 네, 전업이세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인상 깊은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바이오 빼고 네. 그러니까 대형 기업, 네. 그러니까 대형주 빼고 그러면 우리 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재무 안 좋은 기업 빼면 고작 1000개에서 1500개다. 그 정도 사업 보고서는 다 알아야 된다. 딱 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 그때도 제가 머리에 한 대 팍 맞은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정말 다 아세요. 무슨 기업을 얘기하면 줄줄줄줄. 바로 다 나오고. 왠지 김정환 대표님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때 이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저는 그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막 자포자기하고 손 놓고 있었는데 코로나 한창 때 그분은 마이너스 50% 나온 거 손절을 하고 다른 거를 또 하고 리밸런싱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 훼손된 종목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손절하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 그랬었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거는 아주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네. 그런데도 이건 뭐 지나간 종목이니까 키넷마스터나 뭐 매지온이나 이런 것도 투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네. 트렌드를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남산주성 형님처럼 찐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시더라고.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도 제가 참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피터 케이님. 나이 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피터 케이님한테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좀 천재다. 그러니까 저는 피터 케이님 보고 항상 느낀 게 인사이트의 깊이나 뭐 어떤 사건이나 종목을 보는 해안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피터 케이님 보고 자극받은 게 이 사람은 천재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라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뭐 리포트 10개 보면 나는 20, 30개라도 보고 막 이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좀 천재 스타일 투자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그? 아니요. 그 사람도 유명한데. 승돌이. 승돌이. 돌이죠. 근데 이제 본 것 같아요. 저보다 후배라서 그냥 네. 제가 말 놓는데 네. 이분은 이제 그 시클리컬 쪽에 특화된 주식 투자자예요. 조선, 해운,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에 특화된 투자자고 진짜 힘든데. 그쪽 분야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한 명은 메테오라고 네. 늦가기 주식 투자자인데 주식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네, 44인데요. 네. 주식 2년 차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데도 수익률이 꼬박꼬박 세 자릿수 찍고 해마다 2년 차인데 뭐 작년에도 뭐 세 자릿수 수익률 찍고 올해도 찍고. 근데 올해 이게 지금 이 전공이 제가 보니까
이제 컴공 쪽에 전공이 있어갖고 IT 네. 쪽도 되게 깊게 알고 그다음 지금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되게 깊게 알고 이 두 쪽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투자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 IT와 바이오. 예. 그래갖고 얘도 제가 보기에 참 주식 투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4대 투자자라고 제가 명칭 호주랑 피터케이, 승돌이, 메테오. 거의 뭐 그 한국 3대 기타리스트. 제 저만의 투자자예요. 이런, 남들이 이런 욕해도 어쩔 수 느낌이네. 없어요. 이거 자꾸 마이크 치면 안 되죠. 마이크 아니 치면 괜찮아요. 올리는. 근데 이 중에 실제로 근데 피터 케이님은 약간 조금 그때도 한번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출연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그거는 것 이대호 같고. 기자님이 알아서 해야지. 출연 섭외는 저 못해요. 네. 이분들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연락처 달라 그러면 네. 주기는 할게요. 연락처만 주고 가십시오. 알았어. 연락처만 주고 가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연락처를 줄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방송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뭐 얘기를 하지. 지금쯤은 안 돼.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제아의 고수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분들도 한때는 주린이었고 이 분들도 한때는 이제 똑똑 스터디 모임 처음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지금도 그냥 주린이 조금 벗어난 정도예요. 저는 그냥 여기 나올 레벨도 아니야 나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전업 주부 겸 전업 투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대호 기자님이랑 송종식님이 그냥 좋게 봐주셔갖고 나오라 해서 나온 거지. 제가 너무 어디 가서 감사합니다. 주식 얘기할 짬밥도 아니에요. 아이, 별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재미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찍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쓸데없는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좀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 이게 다들 다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이 이거 이제 1시간 정도 들으시면 저 때문에 1시간 날리는 거 싶어서 제가 좀 너무 염려스럽다. 예, 뭐 건너뛰기 하실 거면 나 건너뛰기. 2배속?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로만 이러는 거죠? 다음에 네? 안 부를 거지? 모셔야죠, 당연히. 다음에 6부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